네, 4.3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선거 전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한편 내일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격돌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한 주 주요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여야 지도부 이번 주말은 다 각자 창원 성산, 통영 고성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을 맞고 첫 주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분주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4.3 재보궐선거가 단 두 곳에서밖에 열리지 않는데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지금 총선 1년 전에 지금 벌어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선 민심을 한번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다라는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남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동안은 사실 보수의 텃밭처럼 인식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이 지금 그 지방선거 때는 경남도 상당 부분 일종의 이 진보 진영으로 많이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좀 그 경남의 민심이 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 민심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걸 아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이 지금 한교안 대표가 마치 자기가 뛰는 선거인 양 이 통영 고성과 또 창원 성산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교안 대표의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대비 무대인데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경남 도청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 도청이 있는 곳이니까 창원이 경남 도청이 있는 곳이니까 김경수 도지사가 지난번 법정구속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의 민심이 과연 동정 여론이냐 아니면 진짜 잘못했기 때문에 진짜 올바른 법적 단죄냐는 부분에 대한 민심을 또 파악할 수 있다는 하나의 또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정의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꼭 다시 사수하고 싶은 그런 지역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경남이 참 우리나라 정치의 풍향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TK랑 다르게 그런데 특히 이번 선거가 중요한 점은 이 경제 정책, 이게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경제 정책을 판가름하는 선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 쪽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창원 성산 여기가 두산중공업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 협력기업뿐 아니라 한 수백 개 협력기업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지금 이 산업에 지역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고성 역시 이제 산업 위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 뭐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또는 그 중소상공인들을 지금 어렵게 만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직격탄을 그래서 창원 성산의 경우는 과거에 IMF 때도 그 상남동, 창원 성산의 중심인 상남동 상가는 참 불이 환했다는 곳인데 지금 IMF 때보다 더 심하다고 할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현 정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비판해왔던 현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지역이라는 점에서 아마 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황교안 대표가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창원 검사장 또 통영지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참 공직에서 검사 시절에 지청장 그리고 검사장이 참 중요한 공직의 경로거든요. 그 중요한 공직 경로에서 창원과 통영에 인연을 맺었다는 것도 아마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염두에 두고 있는 선거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한 판다름, 이런 국민들의 그런 여론을 집계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한 것처럼 통영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는 예산 편성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지원을 좀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현 정부의 실정 때문에 지금 창원에 국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전 정권의 일종의 우리나라 제조업 대표적으로 자동차 조선 같은 경우인데 아무래도 조선이 지금 조선과 관련된 또 산업과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부품 소재 업체들이 지금 창원에 집산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실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여파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는 다시 이 지금 그러니까 조선 산업이 지난해 같은 수주를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다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공이라고 지금 정반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통영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 이해찬 대표가
내려가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강주영 일자리 같은 걸 갖다가 통영의 일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 힘 있는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 후보들이 이 지금 그 당선이 돼야만 지역 경제도 살 수 있다는 예. 이 아마 이 힘 있는 여당의 그 힘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심판할지는 아마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의당의 여영국, 민주당 권민우 후보 간의 단일화가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내일 아무래도 이제 좀 최종 확정될 것 같은데 과연 창원 성산 지역의 지역 민심이 누구에게 힘을 몰아줄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뭐 그 사실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단에서 말하기는 상당히 예.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창원 성산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남이라는 게 상당히 보수의 텃밭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창원 성산을 어떻게 보면 그 텃밭 속의 진보의 섬이랄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20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의 권영길 후보가 당선되고 난 뒤에 20대까지 딱 한 번 이 자유한국당 계열이 한 번 그 당선이 됐죠. 그때는 유일하게 시커먼 진보가 분열됐을 때 예. 그때 앉아 보수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이제 진보 입장에서는 보면 누가 지금 대표 선수가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단일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노회찬 의원이 아마 그 지금 의원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예. 그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것이 우리가 꼭 차지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진보 진영이 아마 이 한석을 갖고 온다는데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진보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민중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일단 좀 실패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크게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아니 이게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것은 민주당과 지금 그쵸.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인데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지금 민중당 후보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 본선까지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직까지 그 가능성 좀 그럼 그 후보 단일화 저는 민중당까지도 후보 포함될 단일화 가능성을 가능성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것도 둘이가 후보 단일화이 되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지금 그러니까 투표 그렇죠. 용지가 26일이면 2세대죠. 예. 그러면 2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예.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뭡니까 제1당의 후보와 그리고 지금 정의당의 후보가 단일한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그만으로도 상당히 정치적 파장은 있다고 봅니다. 예. 창원 성산 후보 단일화 좀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아마 한번 살펴볼 만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 성산은 그러니까 이 지역이 원래 이제 진보당에 몫이 된 게 권영길 의원 때였습니다. 당시 예.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었죠. 프랑스 파리 투판 출신의.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당 구도로 치자면은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한강이 있고 민중당과 정의당 사이에는 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이 한강을 넘어서 민주당을 건너가 버렸어요. 그래서 색강 사이였던 게 지금 한강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게 민중당인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는 과연 이 민주당과 정의당, 사실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여론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석처럼 돼가고 있는데 오늘 TV 토론회에서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 선거가 왜 생겼냐고 정의당을 한번 공격을 했어요. 노회찬 후보 때문에 생긴 선거다 이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 과연 두 당의 그 후보 단일화가 시너지가 있을 것인가 이 전례로 볼 만한 것이 사실은 2000년에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입니다. 그때 유시민 후보가 말하자면 정의당 후보 택이었고 또 김진표 민주당 후보 택이었는데 김문수 지사 재선 선거였습니다. 예. 그때 유시민 후보로 단일화 됐는데 졌습니다. 유시민 후보가 단일화 시너지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별로 그렇게 썩 전폭적인 지원이 오히려 빠졌던 셈이고 그래서 과연 저는 그런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창원 성산도 민주당이 여당이거든요. 대통령도 민주당이죠. 도지사, 다음에 시장까지 다 민주당인데 유독 여기서만 지금 그래서 사실은 크게 만일 정의당으로 단일화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사실 매력이 없는 점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것이 2000년 경기도지사 선거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민중당과의 단일화가 안 되면서 예. 민중당의 지금 손석형 후보가 지난 19대 총선 때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하자면 한강과 색강 사이였던 것이 틈이 너무 벌어지면서 오히려 정의당 쪽 지지했던 이 민주노총이라든가 이쪽 사람들이 상당수 또 민중당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시너지 효과와 그다음에 서로 이제 양분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큰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판가름 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과거 지금 이 지역 선거에서의 판세랑은
그리고 지금 민중당 쪽에서 굉장히 이 단일화에 대해서 비판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날 텐데 단일화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저는. 민중당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도 일정 부분 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큰 변수가 바라보시는 될 겁니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아무래도 보수의 텃밭이었다 보니까 지금도 보수 측의 좀 여론 지지율이 좀 더 쏠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속단하기 어려운 것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된 지역이거든요. 네네. 이 부분 뭐 지금은 좀 많이 판이 달라졌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그대로인데요. 이 지역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투표 당선된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군현 의원이 야당 후보 없이 그냥 당선된 지역인데 투표를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 지방선거에는 다 통영시장, 고성군수가 다 민주당 차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워낙 그 한국당, 보수당 강세가 강하다 보니까 후보가 이렇게 난립했던 셈이죠. 그러니까 공천받은 후보 외에 그 성향의 또 다른 후보가 나와서 표를 이제 분식했던 때문에 아주 가까스로 다 민주당 후보가 되었던 셈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경선을 했습니다. 경선을 했는데 경선을 해서는 이제 경선에 나섰던 후보가 입후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딱 두 사람, 뭐 대한애국당 나와 있는데 변론이고 두 사람이 붙었기 때문에 역시 그 당시에로 상당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이 정점식 후보는 이제 고성 출신이고 지금 민주당 후보는 통영 출신이라서 혹시 지역적인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바람을 이제 민주당이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정점식 후보가 또 통영지청장 출신이고 해서 또 당시가 강한 지역에서 아마 지역 선거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사진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서 좀 단신으로도 그 청와대 입장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먼저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사진 오늘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사진을 보면 문 대통령이 이렇게 시장을 찾아서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 경호 요원들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또 있는데 경호 요원들이 여기에 이제 칠성시장 방문 당시에 기관 단총을 차고 있었다라고 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저렇게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하태경 의원 측에서는 대통령이 근접 경호를 할 때 무장 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 단총을 이렇게 노출시켜서 뭐 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거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것이고 또 거기에 있어서 청와대가 입장 표명을 한 것은 대통령뿐 아니라 시장 상인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오히려 이건 세계 어느 나라가 하는 경호의 기본이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 상황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논란을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한 2년 한 반 정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대통령 행사, 수탄 행사를 풀기자를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현장도 제가 참 여러 번 가봤는데 그 경호원들이 저렇게 그 기관 단총을 소지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군대 생활할 때 저희 부대에 이 당시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 부대를 방문했는데 그때도 경호원들이 무슨 가방은 들고 왔지만 거기 기관 단총 들었다는 이야기만 소문은 파다했지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칠성시장이라는 건 아주 노출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색대도 없이 시장 상인들하고 막 어울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경호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여러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예를 경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그 가져야 될 무기는 다 충분히 소지를 하고 가겠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이래 기관 단총이 보일 정도로까지 하는 부분은 저는 약간 경호처가 조금은 그 과잉 경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2000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그때 청와대 경호처에서 내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바람 소리도 놓치지 않는다. 경호처에서 놓은 책인데 거기 보면 제 첫 번째 그 규정이 부드러운 카리스마예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그러니까 과거 70년대, 80년대에 네. 아주 그 뭡니까 이 경호 요원들의 아주 가격하고 뭔가 좀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은근하면서도 섬세하면서도 뭔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대통령의 경호는 책임지는 그래서 경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해서 그런 이제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썼는데 모르겠습니다. 벌써 또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거보다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약간 좀 태반 느낌 그런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청와대 논란을 떠나서
과연 이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느냐, 특히 대구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그게 더 중요한 문제 같고요. 이게 외국도 그렇게 한다는데 미국의 이제 이런 경호처를 시크릿 서비스라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비밀 경호란 뜻이죠. 그러니까 경호를 하되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비밀리에 드러나지 않게끔. 왜냐하면 그건 지도자가 대통령이 시민들과 가깝게 가는 장면을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위화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또다시 회자되는 내용인데 지난번 미국 대통령 경호를 할 때 보면은 미국 경호원 한 사람이 아마 다 총을 갖고 있겠죠. 이게 외투 속에 총을 감추고 있는데 손 하나가 딱 90도로 고정돼 있어서 저게 어수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이게 진짜 손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기관총을 쥐고 있기 위해서 안에서는 이제 총을 쥐고 있고 밖에는 안 보이게 하려고 이게 손을 했는데 그게 어수다 아니다. 뭐 어수다는 저기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외국의 경우는 숨긴다는 거죠. 숨긴다는 건데 우리는 드러나가지고 뭐 이게 뭐 그게 사실은 뭐 대통령을 지키는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겠는데 과연 이로 인해서 그 사실은 다가가려고 했던 국민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을지 그런 측면에서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좀 해프닝으로 끝나고 입장 표명으로 끝날 부분인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노무현 청와대 때 경호처에 사실 뭡니까 상당히 간부로 계셨던 분이 지금 이 문재인 이 청와대의 지금 경호처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내부적으로는 약간 조금 기강회의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조금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대목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친 정쟁거리가 되는 것까지는 저는 그까지는 뭐 아닐 거예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부터 7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됩니다. 일단 야당 굉장히 벼르고 있는데 최대 격전지가 될 만한 청문회장 꼽자면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결국 통일부 장관, 김연철 장관 그 후보자를 둘러싼 아마 여야 공방이 저는 가장 치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뭐 재산 문제라든지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개인의 신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물론 김연철 후보자도 막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개인적인 신상 갖고 논란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아마 김연철 애정자를 내정한 이유. 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그 제2차 북미 회담의 노딜 상황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중재자의 입장, 더 나아가서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도를 좀 앞장서서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인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북한이 비핵화 안 하는 걸로 명백히 판명되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과도하게 앞서 나갈 경우에는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건 결국 북한 좋은 일 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라도 김연철 후보자가 결국 이 인사청문회 통과되면 안 된다는 그런 점을 강하게 견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에 반해서 절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럴수록 더 협상과 또 뭐 협상을 통해서 신뢰를 정지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여야 간 강한 충돌을 빚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께서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뽑아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디가 가장 복병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 역시도 김현철 후보자. 이분 뭐 사실은 통일 정책을 둘러싼 굉장히 큰 지금 현안입니다. 이분이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그 당시는 이제 당 대표 의원 시절이죠. 의원 시절에 연평도를 방문했을 때.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막말도 문제지만 그 인식이 상당히 문제라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단단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상당수 62% 정도가 지금 하는 식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잘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쭉 드러난 인식을 보면은 제재가 별로 효용이 없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물론 협상을 하지 말자는 사람이 없는데 과연 그 지금 시점과 그 기조가 맞느냐 지금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는 비핵화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미국과 함께 전 세계가 지금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우리만 자꾸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지금 가장 큰 쟁점이고 사실은 뭐 청문회는 사실 정책을 둘러싼 이런 쟁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토론장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김현철 후보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는 이견 여지가 없습니다.
그 김현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북한 편향성 이런 부분을 시각에 대한 편향성을 좀 네네. 지적을 해주신 부분 여기에 대해서 권영길 민주당 의원이 어떤 한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을 좀 보니까 사실 김현철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적합한 인사라고 판단이 되어서 후보자로 지명을 한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야당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이분이.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로 가면서 사실 마음은 서해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단호한 그 응징은 도발에는 응징한다는 그런 예. 분명한 확고한 국방의 원칙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에서 지난번 연평도도 갔는데 저는 과거 그 대통령이 했던 걸 지금도 쇼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답변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국방에 그러니까 장관이 한 팀입니다. 국정 전체가 이게 뭐 통일부와 국방부와 다르고 물론 통일부는 대화에 주로 주력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인식,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 내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 정부 내에서도 이게 장관 간의 인식이 다르면 큰 이견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과연 과거에 송민순 그 회고록 파문이 나타났듯이 당시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그리고 국가안보팀 간의 갈등 같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후보자 중에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도덕성 비난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박 후보자가 오히려 한국당 의원들, 특히 황교안 대표와 윤한홍 의원에게 오히려 이런 도덕성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니까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박영선 의원은 지금 사선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이 중진 의원이 이렇게 이 장관 후보자에 이렇게 지명되면 좀 순탄한 청문회를 다들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이 소임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 불패다. 의원 신분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장관 후보자 한 명도 낙마한 적이 없다. 그거는 지금 이전 정권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박영선 후보자가 쉽게 아마 그러니까 이 관문을 통과할 거라고 봤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 박영선 지금 후보자가 상당한 지금 자유한국당의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거는 일종의 좀 미움털이 박힌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지금 이 야당의 저격수로서 앞장서면서 상당히 장관 후보자들을 강하게 공격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움털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영선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당시 그 전임 정권의 장관 후보자들에게 했던 그런 기준 그 자체를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해 봤을 때 상당히 조금 말이 안 된다. 예를 들면 논문 표절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과거 교육부 장관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거 보니까 자기도 뭐 석사기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과거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상당히 과다한 이 현금을 집행을 하면서 생활비 성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박영선 후보자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일종의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박영선 의원이 일종의 내로남불 아니냐 강하게 공격을 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이 자유한국당의 좀 예봉을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자유한국당 두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아마 역공을 가한 측면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자체가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얼마만큼 벗어나느냐 아니냐가 아마 이번 그 청문회의 결과를 가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로남불이다. 과거 당시 본인의 청문위원 당시에 본인의 이야기를 거론을 하면서 한국당 측에서는 강하게 이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증거 제출과 관련해서 한국당 측에서는 굉장히 좀 세부적인 제출을 요하고 있는 부분인데 박영선 의원은 증거 제출을 사생활 침해다라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과거에 박영선 의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증거 제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본인이 후보자로 낙점이 된 상황에서 제출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것도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보면 또 그것도 자기 입장에서 또 저쪽 상대 쪽에 대해서 내로남불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과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무리 그 장관 후보자라 하더라도 이 직계 그러니까 좀비 속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내릴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또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자신의 아들과 둘러싼 예금 문제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뭐 한 1년에 지금 3천 몇백만 원씩 계속적으로 지금 예금이 지금 다 쓰고 새로 정간다는 식으로 지금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박영선 의원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기존 예금을 다른 데도 옮기면서 그 예금이 그대로 간 것인데 이것이 마치 해마다 3천만 원이 생긴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일종의 자신에 대한 아주 그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방어를 아마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매 정부마다 사실 이렇게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측과 내지 않으려는 측 간에 이런 공방은 생기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법제화나 어떤 룰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이런 청문회를 반복할 때마다 저는 우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자꾸 신뢰를 잃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란을 거쳐서 그러면 대개 청와대가 또 그걸 뭐 걸러서 하질 않고 또 그대로 강행을 합니다. 강행을 하면은 그렇게 이제 임명된 장관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의 존경을 받겠으며 또 얼마나 그 부처 공무원들한테 또 신망을 얻겠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면 이게 정부의 신뢰를 자꾸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 비리의 문제, 지금 뭐 청와대가 내세운 5대 비리 기준이든 7대 비리 기준이든 여기에 보면 투기, 탈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민들한테 다 노출할 게 아니라 철저히 검증하고 모든 자료를 다 내놓게 하고 뭐 30대 뭐 리스트가 있습니다. 다 내놓게 하고 다 검사하고 그 부분은 비공개해서 여야의 청문위원들한테 이런저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통과될 정도다라든가 해서 미리 가른 뒤에 정말 청문회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정책 논란을 벌이는 모습이 바람직하고 그것이야 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일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뭐 내로남불식으로 다 까발리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느 정부 이 정부 장관이 사실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큰 걱정입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이야기를 또 해봐야겠죠.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청와대 인사 검증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라는 이사장 본인의 또 진술이 있어서 이 논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당시 청와대가 유시춘 그러니까 EBS 이사장의 그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았다 하더라도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기에는 사실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헌법에 지금 그 뭡니까 이제 연좌제가 벌써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신의 그 아들, 그또 성년이 된 아들, 그리고 벌써 또 이렇게 결혼해서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아들의 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공직 후보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헌법적 가치하고도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그리고 당시 이 지금 그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이 그때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그러니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와서 3심에 지금 대법원의 상고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을 갖고 뭐라고 이야기는 힘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EBS 이사장이라는 그 직 자체를 청와대가 이렇게 어떤 특정인을 딱 찍어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EBS 이사회에서 호선하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당신 하지 마라 하라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 생각에 그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조금 곤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는 개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유시춘 이사장이 본인이 당시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자기를 나는 좀 이 여러 가정적인 말 못하지만 좀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 나는 안 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명쾌하게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방송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그 뭐 공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교육을 보완하는 측면 또 국민 또 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또 나름대로 사회교육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교육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아들이 불미스러운 특히 마약과 관련된 혐의에 관련된 사항을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스스로가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짧게 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교육방송 아닙니까?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고 이 마약 사건이라는 게 큰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 마약 사건 터지면 집안이 다 아마 거의 그냥 폭망하는 정도의 왜냐하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마약이거든요. 이 또 사건은 또 보면은 그냥 본인이 마약을 한 차례 한 게 아니고 마약을 밀반입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보자면은 굉장히 심대한 문제인데 더구나 도덕적 기준을 강조하는 정부 내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